안녕하세요. 취미로 다큐 따사입니다. 지난 회에서 장기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푸틴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러시아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러한 특성을 알고 오늘 소개해드릴 다큐멘터리 영화 이카로스를 보시면 영화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카로스는 러시아 국가대표팀 도핑 스캔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 도핑은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강화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을 위해 국내외 모든 스포츠 대회에서는 이 도핑을 금지하고 있어요. 오늘 다루는 이 러시아 국가대표팀 도핑 스캔들은 거기에 정부가 개입해 있다는 점에서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2014년 11월 독일 공영방송 ARD가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러시아 반도핑 기구에서 근무하였던 검사관 비탈리 스테파노프와 그의 아내이자 러시아 육상 국가대표 선수인 율리아 스테파노바가 러시아 육상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해왔고 여기에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러시아 반도핑 기구와 러시아 육상 경기연맹이 공모하였다는 사실도 폭로하였죠. 거기에 더해 육상뿐 아니라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의 대부분이 금지 약물을 복용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는데요. 이 폭로에 따라 세계 반도핑 기구가 도핑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림픽과 관련하여 이 영화에 등장하는 기구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올림픽 경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면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이름이죠. 그리고 하계올림픽의 스포츠 협회 중 하나로 육상 경기 종목을 총괄하는 국제기구 세계육상연맹이 있습니다. 러시아 도핑 스캔들 초기 육상 선수들에 대한 폭로와 조사가 중심이 되면서 이 기구의 이름이 영화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이 당시의 이름은 2019년 개명되기 전인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 영화에서는 이 이름으로 언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화의 핵심인 도핑과 관련한 기구, 세계 반도핑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는 1998년 사이클링 대회에서 마약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핑 검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9년 11월에 설립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 세계 반도핑 기구의 인증을 받은 도핑 방지 연구소를 세워 교류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도핑 방지 위원회가 있고 러시아에는 러시아 반도핑 기구가 있죠. 오늘의 영화 이카로스의 주인공 그리고리 로드첸코프는 이 러시아 반도핑 기구 산하 모스크바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사실 이 이카로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러시아 국가대표팀 도핑 스캔들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인공인 브라이언 포겔은 사이클을 정말 좋아하는 미국 아마추어 사이클링 선수인데요. 이 브라이언이 너무나도 좋아하던 사이클링계의 영웅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아남을 이겨내고 재활을 거쳐 투르 드 프랑스라는 유명한 사이클 경기에서 7연패를 달성한 미국 사이클 선수인데요. 그는 화려한 기록과 수상 실적, 거기에 암투병이라는 서사까지 더해지며 인간 승리의 대명사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 도핑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게 이 영화 이카로스를 만들게 된 발단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좋아하던 암스트롱의 추락으로 이런 대회들의 약물 검사 시스템에 의혹을 갖게 되는데요. If this guy had passed whatever it is, 500 doping tests over his entire career, clearly the system didn't work. 브라이언은 이 시스템의 허점을 직접 증명해 보기로 합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이 모든 검사를 다 통과한 후 사이클링 성적을 내보겠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브라이언이 소개받게 된 인물이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러시아인 그리고리 로드첸코프입니다. 그는 약물 검사에 걸리지 않는 도핑 프로그램을 설계해주면서 이 브라이언의 도전을 돕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앞서 이야기했던 러시아 선수들의 도핑 의혹을 제기한 독일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핑 의혹의 중심에 브라이언과 함께 실험을 진행하고 있던 그리고리가 있었던 것인데요.
세계 반도핑 기구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모스크바 연구소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그리고리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브라이언은 혼란스러워하죠. 대대적인 조사 후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이 정지됩니다. 이에 러시아 연방 대통령 푸틴이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드러내는데요. Ну и, конечно, борьба должна быть чест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сегда должна быть персональной и уж точно совершенно. 러시아 정부가 이 도핑 스캔들에 국가가 개입한 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묻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여기서 그들이 책임을 묻겠다는 개인은 바로 모스크바 올림픽 연구소장 그리고리 로드첸코프였습니다. Brian, look at me. Okay. It means I would be tossed to the bus anytime. I'm not sure that we are connecting free because now we are on radar. That's for sure. I need to escape and to walk. You can go whatever you want. Okay. I will be doggy sitting. I will Okay. be doggy sitting at your home. So you want to get out. Yes. 그렇게 영화는 점점 쫓고 쫓기는 스릴러 장르처럼 흘러가는데요. 브라이언의 도핑 시스템 결함 찾기에서 시작해서 갑작스러운 스캔들로 혼란스러워하는 브라이언의 시선에서 흘러가던 영화는 이제 그리고리의 망명과 도핑 스캔들의 진실을 밝히는 그리고리의 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과정을 브라이언이 돕게 되죠. 러시아를 탈출한 그리고리는 브라이언을 통해 이 도핑 스캔들의 진실을 고백합니다. 영화는 러시아 선수들이 도핑을 했다는 조사 결과에도 2016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는 러시아 국가대표팀의 모습을 비춥니다. 그렇게 영화는 리우올림픽을 앞둔 2016년 상황에서 끝이 나는데요. 이후 2017년 러시아 국가대표팀은 결국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개인 자격에 의한 참가는 허용되었는데요. 당시 평창올림픽에서 우리는 러시아 국기가 아닌 올림픽 오륜기를 들고 등장한 러시아 선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OAR팀으로 러시아 팀이 아닌 러시아 출신 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메달을 따더라도 러시아 국기가 아닌 오륜기가 걸리며 러시아 국가 대신 올림픽 참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2020년 12월 세계 반도핑 기구의 국제 스포츠 대회 출전 금지 조치와 스포츠 중재재판소의 판결로 2020 도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등 2022년 12월 16일까지 러시아 선수들은 모든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러시아 국가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도핑 검사에 통과한 러시아 선수들은 국가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었는데요. 그들에 대한 제재가 다소 완화되어 평창올림픽에서 사용한 OAR이라는 공식 표기 대신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ROC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얼마 후인 2022년 2월 24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으로 결국 ROC마저 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러시아를 지원한 벨라루스는 올림픽 참가 자격이 박탈되었고 해당 국가 선수들은 개인 중립 선수로만 참가가 가능했었는데요. 개인 중립 선수의 경우 자국 국기나 국가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회식 행진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자금을 받는 선수는 중립 지위를 잃어 올림픽 무대에서 뛸 수가 없는데요. 이에 많은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들이 파리올림픽 불참 선언을 이어갔고 일부 선수들만 자비로 이번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러시아 선수 15명, 벨라루스 선수 17명만 개인 중립 선수 자격으로 출전했다고 하네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기간이면 다양한 종목에서 자국의 선수들이 우승하기를 기원하며 개최국으로 원정 응원을 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올림픽은 세계인들의 기대와 응원을 받는 축제죠. 그런데 그 뒤에 정당한 경기를 방해하는 불법적 움직임이 존재하고 이러한 상황에도 침묵하는 정치적 흐름 또한 존재합니다. Do you think that They're all doping. Every single one of them. Unfortunately, the drugs work. With certain knowledge, you can get around the testing all the time. UCLA 올림픽 연구소 창립자인 돈 캐틀린의 이 담담해 보이는 발언은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응원하고 있는 건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영화 초반부 암스트롱을 너무나 좋아했던 감독 브라이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I'd always in the back of my mind suspected that he had been doping. I felt that I didn't really want to know.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낌에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는 스포츠뿐 아니라 많은 곳에 존재하는 마음이기에 안타까우면서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핑 스캔들이 이 마음을 이용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은 이후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겠다는 의지로 바뀌었고, 이로써 오늘의 영화 이카로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진실을 보고 싶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저 보이는 대로 믿고 싶을지라도 진실을 제대로 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 영화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카로스는 사이클링을 사랑했던 브라이언의 상처에서 시작해서 올림픽을 사랑하는 세계인의 상처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다룬 러시아 국가대표팀 도핑 스캔들은 선수들이 도핑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러시아 도핑 문제를 폭로했던 러시아 육상 국가대표 선수 율리아 스테파노바의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코치들로부터 직접 약물을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받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때부터 이렇게 약물을 제공받은 선수들은 손쉽게 약물이 가져다주는 기록 경신 효과에 중독되면서 결국 스스로 수많은 약물들을 조합해 자신의 몸에 주입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올림픽 출전 선수가 되면 러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난에 시달리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도핑 스캔들을 보고 있으면 러시아에서 개인은 집단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상습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선수의 건강을 급속도로 나쁘게 만듭니다. 국가의 승리를 위해 선수 개개인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 폭로가 터지자 바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던 세 사람, 모스크바 연구소장 그리고리와 러시아 반도핑 기구 회장 니키타 카마예프, 그리고 그 이전 회장이었던 벼체슬라프 시니에프. 영화에서 이 니키타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벼체슬라프도 니키타와 2주 차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또한 심장마비였죠.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리고리가 진실을 밝힙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그리고리의 개인 자산을 몰수하고 러시아에 남은 그의 가족을 신문했으며 그리고리에 대한 형사소송을 이어갔다고 하죠. 이는 앞선 회에서 이야기했던 푸틴 정권식이 드러나는 특징을 떠오르게 합니다. 2022년 브라이언은 이카로스 애프터매스라는 후속작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화는 그리고리가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의 처절한 현실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OTT는 없었는데요. 혹시라도 발견하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영화 이카로스의 흥미로운 점은 촬영 도중 갑작스러운 변수로 작품 자체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개인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실험이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배경으로 한 국가의 범죄를 폭로하는 작품으로 바뀐 것이죠.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거나 이로 인해 영화의 흐름이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을 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현실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가 가진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때때로 보는 사람에게 당혹감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카로스를 처음 봤을 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 전환에서 인물들의 심리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스캔들이 터지면서 혼란스러워하던 브라이언이 어느 순간 그리고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부분도 그 전환이 좀 빠르게 느껴졌는데요. 브라이언은 한 인터뷰에서 그리고리의 탈출을 돕는 상황에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지 감도 못 잡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황이 점점 무서워졌다고 회상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도핑을 돕던 그리고리가 왜 갑자기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궁금함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브라이언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가 바뀌게 된 이유는 그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그가 버려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리는 러시아가 이 도핑 프로그램으로 소치올림픽에서 33개의 메달을 따면서 푸틴의 지지율이 급등하게 되었고
그것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로 진출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죄책감을 느낀 거죠. 감독의 이런 생각을 듣고 나니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되더라고요. 영화 이카로스를 보실 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더 흐름을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에 그리고리의 독백이 나오는데요. I was doing in parallel two things which cancelled out each other and being fully contradictory. Doping and anti-doping. It was pure, exact double think. I was like a slave. Slavery was my freedom. Till the end. So, truth. 거짓을 선택할 것인지 진실을 선택할 것인지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다는 말이 묵직하게 와닿는데요. 결국 옳고 그름의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고 이 선택은 나의 자유, 즉 나의 책임인 것이겠죠. 하지만 영화 마지막에 그리고리가 러시아 관계자들의 감시 대상이 되어 숨어 사는 신세가 된 현실이 전해지는 것을 보며 진실을 선택한 대가가 너무도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리고리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졌던 것일까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어요. 영화에서 그리고리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계속해서 읽는데요. 인용됐던 구절, 모두가 거짓을 수용하면 거짓은 역사의 일부가 되어 진실이 된다. 모두가 거짓을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서도 지금이 진실을 찾고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먹먹해지는 영화.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이카로스였습니다. 이카로스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